안녕하세요. 지선쌤의 톡톡 1분 사회입니다. 3단원에서는 경제생활과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간의 경제생활을 생산, 분배, 소비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또 희소성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 문제를 합리적으로 우리가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단원입니다. 또 경제 문제 해결이 어떤 경제 체제에 따라서 달라짐을 이해하고 자유시장 경제에서 핵심적인 두 축인 기업의 역할과 또 지속가능한 경제생활을 위한 기업 활동과 금융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단원 경제활동과 경제체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제활동을 해야 합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 그렇다면 경제활동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생존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활동을 경제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옆에다 적어 볼게요. 경제활동의 의미입니다. 의미. 그래서 우리가 재화라는 게 무엇이냐 잠깐 살펴보면, 재화는 사람이 생존에 필요한 인간의 욕구를 충족해주는 물건을 말합니다. good, things들을 말한 거죠. 재화, 물건을 말합니다. 물건. 그럼 서비스는 뭐냐면, 재화, 서비스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 인간이 가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서비스라고 하죠. 그래서 재화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물건을 재화라고 하고,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인간의 가치 있는 행위,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봐준다거나 택배 아저씨가 물건을 배달해 준다거나 가수가 우리에게 어떤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제활동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경제활동의 의미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경제활동의 종류가 있죠. 그래서 경제활동의 종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활동은, 자, 이게 종류인데요. 자, 지금 경제활동의 종류에는 그게 이거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1번 생산, 2번 분배, 3번 소비, 이렇게 종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생산이라는 것은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거나 이미 만들어진 재화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활동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을 생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거나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생산 활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분배는 생산 과정에 참여한 대가를 나누어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간들이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죠. 그럴 때 그 대가를 나누어 가지는 것, 그 대가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거나 월급을 받는다거나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다거나, 만약에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토지에 대한 지대, 그죠? 그래서 토지를 사용한 것에 대한 제공한 사람에게 지대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분배라고 합니다. 소비는 이렇게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었으면 그것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 그래서 서비스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의 종류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경제활동의 종류는, 선생님 여기다 적을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필기하세요. 생산, 분배, 소비활동.
활동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순환됩니다. 그래서 생산, 분배, 소비 활동이 이렇게 서로 서클로 돌아가는, 순환되는 것을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예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다 한번 옆에다 여러분들이 빈 공간에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포스트잇 같은 거 있으면 포스트잇으로 붙여서 해도 됩니다. 자, 예를 들어 가수가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은 공연한다. 자, 여기서 이 공연한다. 가수가 무대에서 공연한다는 생산일까요? 소비일까요? 분배일까요? 네, 맞습니다. 공연을 하는 것은 생산 활동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가수가 공연하는 것을 관람한다. 자, 여기에서 관람한다는 생산일까요? 소비일까요? 분배일까요? 맞습니다. 관람하는 것, 관람을 하는 거죠. 이게 가수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관람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소비 활동입니다. 소비. 여러분들도 노트 여기 책 옆에다가 적어두세요. 자, 그 다음에 가수가 공연을 하고 50만 원을 받았어요. 자, 공연한 대가로 50만 원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그건 뭘까요? 바로 분배 활동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산과 소비와 분배 활동을 계속 순환하여 반복하여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럼 경제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와 종류를 알아봤는데요. 이 경제 활동에는 경제 활동의 주체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이 내용이 빠져서 이 슬라이드를 선생님이 하나 다시 다른 교과서에서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필기해서 책에다가 포스트잇으로 붙여 놓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경제 주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경제 주체에는 가계, 기업, 정부, 외국 이런 네 가지 종류의 경제 주체들이 있고요. 가계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계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소비 활동, 어떤 내가 노동의 대가로 받은 분배의 대가로 받은 임금이라든지 또 자본의 대가로 받은 이자라든지 토지의 대가로 받은 지대 이런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얻은 그런 소득에 대해서 그거를 가지고 소비 활동을 하는 주체를 가계라고 합니다. 자, 기업은 생산 활동을 주로 하는 거죠. 생산 활동, 만들어내는 것.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고 그 대가로 이제 임금이나 이자 지대를 요 가계에 지불합니다. 자, 그러면 가게에서는 기업이 만든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부는요, 생산 및 소비 활동의 주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데 정부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세금을 내죠. 그 세금을 바탕으로 해서 공공재를 생산한다. 그래서 공공재라는 것은 뭐 필요한 도로라든지 국가가 어떤 전기 시설이라든지 물을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공공재를 생산을 해서 이렇게 생산한 재화 서비스를 또 제공도 해주고 공공재를 제공도 해주고 또 기업이 생산한 재화 서비스를 소비도 하면서 생산과 소비 활동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정부가 해주고 있죠. 그리고 외국은 무역 활동의 주체로서 각 나라의 재화와 서비스를 서로 수출하고 수입하면서 서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을 표로 만든 건데요.
자, 요것은 시험에도 너무 자주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우리 교과서에 이 내용이 좀 빠졌는데요. 여러분들 요거를 꼭 필기해서 정리를 해 놓도록 합니다. 자,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을 이렇게 순환표로 보면 일단은 가계, 기업, 정부. 그래서 가계는 상품을 이렇게 기업이 만든 상품을 구매하죠. 그리고 기업은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가계는 또 노동이나 토지나 자본을 기업에게 제공을 해주고, 그 대가로 임금이나 지대와 이자를 받죠. 또 가계는 세금을 정부에게 내면서 정부는 가계를 위해서 공공재를 생산해내고, 또 기업도 정부에 세금을 내면 정부도 공공재를 기업에 제공을 해주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뭐 항만시설을 만들어준다거나 도로를 깔아준다거나 기업이 활동할 수 있게. 자, 그리고 외국과는 수출과 수입으로 재화 서비스를 서로 교류하고 있는 것이 큰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국민 경제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의 경제 순환 활동을 국제 경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시험에 이 순환은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에 대한 지금 경제활동이라는 것도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활동이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인간의 특성에서 사람의 욕구는 굉장히 무한한 데에 비해서 이를 충족해줄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 꼭 기억해 두세요. 희소성.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똑같은 돈을 가지고도 돈이 뭐 무한정 있으면 좋지만 정해진 돈 안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용돈으로 영화를 봐야 할지, 책을 사야 할지, 이걸 선택하는 것, 그 문제는 왜 생기느냐? 바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욕구에 비해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생산하고 소비할 것인가에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바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희소성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희소성이라는 게 반드시 특징이 있는데요. 이 희소성의 특징은 여기 특징인데요. 자원의 양이 적다고 해서 한정되어서 발생하는 것은 아무리 적어도 원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자원은 희소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자원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그럴 때 희소성이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이 자원의 특성이 있는데요. 자원의 특성이 뭐냐면 자원의 특성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상대성, 그 다음에 가변성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원이 적다고 해서 희소성이 있는 게 아니고 원하는 사람은 많고 하지만 자원은 적고 이럴 때 상대적으로 자원이 더 희소성이 나타났을 때 그럴 때 발생하는 거고요. 자, 가변성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자원을 이야기할 때 무상재와 경제재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무상재라는 거는 우리 공기나 햇볕처럼 존재량이 무한하니까 그냥 대가 없이 희소성 필요 없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재화가 무상재입니다. 경제재는 희소성이 있어. 그래서 대가를 치러야만 얻을 수 있는 거. 대가라는 것은 무언가를 지불한다는 뜻이겠죠. 그 대가로. 자,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무상재가 경제재로 변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대표적인 예가 물이죠, 물. 예전에는 그냥 가서 아무렇게나 물 선생님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체육 시간에 끝나면 수도가에 가서 애들이 막 물 다 마시고 했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물을 마트에 가서 사 먹죠. 그래서 이런 무상재로 있었던 것이 경제재로 사회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변하기도 한다.
그래서 자원의 특성은 이런 특성들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거기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시장에서 필름 카메라를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죠. 아직도 사진 작가들처럼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많아졌긴 했지만 디지털 카메라 사용이 보편되면서 필름 카메라 생산량은 대폭 줄어들었죠. 예전에는 다 필름 카메라로 원하는 사람에 비해서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희소해진 거죠. 자, 그래서 필름 카메라가 희소해진 까닭은 희소성의 어떤 원리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원하는 사람은 여기다 적어볼게요. 사람에 비해 카메라 생산량이 적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필기하는 내용을 여러분들 그대로 적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학교에 오면 검사를 다시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흐의 빈센트 반 고흐 되게 유명한 화가죠. 자, 그 당시에는 사려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고흐가 사망한 후에 그의 작품은 생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왜 고가의 거래가 될까요? 바로 고흐의 작품을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커진 거죠. 그래서 고흐의 작품이 너무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욕구가 커진 것에 비해 나 이 작품 너무 갖고 싶어. 그런 것에 비해 존재량이 그죠?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희소성 때문에 결국 결론은 희소성 때문에 작품 값이 올라갔다. 자, 그 다음에 과거에는 희소성이 없었지만 아까 선생님이 말한 무상재였는데 경제재로 바뀐 가변성의 어떤 특징을 가진 재화를 찾아보자. 뭐 공기, 뭐 물, 그 다음에 석유, 예전에는 석유, 석탄 이런 것들은 별로 사용하지 않았죠. 왜냐면은 뭐 공장이 없었으니까 석유, 석탄 널려 있어도 관심 없었는데 공장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된 거죠. 자, 이런 것처럼 희소성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희소성 때문에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바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 그래서 경제적인 선택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다른 선택의 기회는 포기해야 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잠시 선생님이랑 요 비용에 대한, 편익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에 대한 문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분식집에서 3,000원을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고민이 돼요. 자, 뭐 물론 다 먹으면 좋지만 3,000원이라고 하는 한정된 재화가 있을 때, 자, 그럴 때 한정된 돈으로 어떤 것을 소비를 하는 선택을 해야 되죠. 자, 근데 난 떡볶이를 가장 많이 먹고 싶어. 제일 처음으로 떡볶이를 먹었을 때 가장 만족도가 클 것 같으면 당연히 떡볶이를 먹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으로 먹고 싶은 게 김밥과 순대라고 했을 때 어떤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내가 떡볶이를 선택했을 때 그 기회비용으로 김밥을 먹고 싶었던 그 만족감을 떡볶이의 만족감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치를 비교해보고 선택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것을 포기하는 대안 중에 가장 가치가 큰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 하나 꼭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에는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선택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기회비용, 아까 말한 포기한 것에 대한 대가 가장 큰 거, 편익은 선택으로 얻은 만족감이나 이득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당연하겠죠.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편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합리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여기 표를 정리해 볼게요. 자, 비용이라는 것은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르는 대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대가는 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노력일 수도 있어요.
자, 그 대가를 우리가 지불을 해서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얻게 되는 만족감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편익을 얻었을 때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중학생이 등교 시간에 시험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시험은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단어 할까, 암기 할까, 사회 공부를 할까. 근데 영어 공부에 따른 편익보다 사회 공부에 따른 편익 만족감이 난 더 크다. 그래서 나는 하나 선택할 때 그것이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을 때 그 선택해주는 편익과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을 항상 비교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스스로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사람의 욕구는 무한한데 이를 충족해줄 자원이 한정된 현상을 뭐라고 하죠? 바로 그렇습니다. 희소성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대안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을 아까 얘기했죠? 기회,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회의 어떤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우리 사회는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겪게 되는데요. 자, 기본적인 경제 문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는데요. 첫째,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깁니다. 왜?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무한정 생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걸 생산해야 되고 또 얼마나 생산을 해야 하는지를 늘 고민할 수밖에 없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선택의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생산 방법의 선택과 관련된 문제. 제품을 생산을 할 때 노동력을 이용할까? 기계를 이용할까? 뭐 너무나 많은 고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어떤 생산을 할까? 어떤 물건을 생산할까를 했는데 어떻게 생산할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재화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죠? 그렇죠?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그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우리가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나눌 때의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얼마나 임금을 줄까? 이런 것들도 다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런 문제, 기본적인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 경제 문제를 겪는다라는 거.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그렇죠? 생산물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생산을 할 것인가? 생산 방법의 선택이다. 생산 방법의 선택. 자, 마지막 생산된 가치를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이것은 분배,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보자 문제 풀어볼 수 있겠죠? 자, 사람을 더 고용의 수타식으로 만들면 될까? 아니면 기계를 사용해서 만들까? 이건 뭐죠? 뭐에 대한 설명일까요? 기계를 이용할까? 뭐를 할까? 사람을 이용할까? 이거 세 가지 문제 중에 어떤 거에 해당하죠? 자, 그쵸?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생산 방법의 선택에 대한 문제이죠. 자, 그럼 나를 보겠습니다. 삼겹살이 너무 안 팔리네. 오리고기로 메뉴를 바꿔볼까? 이거 뭐에 대한 문제일까요? 그쵸?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 임금을 10% 이상 올려야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3%도 어려운데요. 이거는 어떤 문제일까요? 분배의 문제겠죠.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요. 보죠. 밑에
자, 그래서 사회마다 어떤 이런 세 가지의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제도적으로 체계화시킨 것이 경제 체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서 제도로 만든 것을 경제 체제라고 합니다. 이건 시험에 굉장히 자주 잘 나오는 문제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이 경제 체제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시장 경제 체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계획 경제 체제가 있고 혼합 경제 체제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시장 경제 체제라는 것은 가게와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경제 문제가 시장의 가격을 통해서 해결하게 만드는 것을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발생했던 그런 세 가지의 기본적인 문제를 이렇게 시장에 맡겨서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요, 재와 서비스를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어떤 자발적인 의사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시장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경제 주체의 활동의 어떤 기본을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개인의 어떤 자유로운 이익 추구를 인정하면서 경제 주체가 어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면서 이겨야 되니까 적은 비용으로 많은 생산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그게 사회 전체의 효율적인 생산 증대를 가져오게 된다. 자, 이런 체제의 어떤 시스템을 시장 경제, 시장에 이런 문제를 맡긴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뭐 대표적인 학자가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인데요. 경제 문제는 시장의 가격에 의해서 저절로 해결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게 바로 시장 경제 체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시장 가격을 통해서 해결을 하자. 그러다 보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해, 개인이 스스로 소유하는 사유재산, 그다음에 스스로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이렇게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자. 자, 그런데 이 시장 경제 체제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일단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죠. 자, 그래서 시장에 맡기니까 서로 이렇게 생산하고 소비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한다 그러면 생산량을 늘리고 또 너무 사람들이 사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생산량을 줄이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배분을 할 수가 있는데 단점은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발생하죠. 소득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의 빈부격차. 자, 그 다음에 뭐 기업하는 사람들이 나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막 이런 정화시설 같은 거를 하려면 돈이 드는데 굳이 하지 않고 막 밤에 갖다 몰래 버린다든지 이렇게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도 그게 생산성하고 관련이 있는 거. 나는 많은 생산을 이득을 얻는 것이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 단점입니다. 자, 지금 넘어갔네요. 그럼 이제 계획경제 체제로 가볼까요? 계획경제 체제에서는요, 계획경제라는 것은 국가가 경제 주체의 활동을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명령합니다. 국가. 그래서 계획경제 체제에서는 국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경제 주체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명령한다. 그래서 계획경제 체제에서는요, 생산 수단을 공유하는 사회주의와 결합하여 부와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경제 체제에서의 가장 문제가 단점이 빈부격차와 관련된 문제였죠. 선생님이 이거 잠깐만 여러분들한테 다시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사유재산을 존중하다 보니까 단점이 빈부격차라든지 또는 어떤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죠. 빈부격차, 그죠? 환경오염. 그런데 계획경제에서는 정부의 계획이나 명령으로 모든 생산수단을 국가가 가지고 있어. 그래서 뭐 직업이라든지 경제활동을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자유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회 공동 목표를 추구하다 보니까 장점은 소득의 굉장히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겠죠. 반대로 아까 시장경제
체제하고는 반대로 소득의 효율적인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경제활동의 자유가 제한되니까 사적인 재산이 없다 보니까 노동 의욕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 경제에서는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국민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일하는 만큼 분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 주체가 열심히 참여할 동기가 없어지죠. 그래서 경제적 효율성이, 노동 의욕이 떨어진다. 분배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일할 의욕이 떨어져서 경제적 효율성은 감소한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특징이 가난하죠. 이런 어떤 적절하게 공급도 어렵고 효율성이 낮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뭐냐? 오늘날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따르고 있는 체제인데요.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바로 혼합 경제 체제입니다. 대부분의 오늘날의 국가에서는요, 시장 경제 체제에서 시장 가격 기능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 가격 기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정부가 개입을 하는 혼합 경제, 무슨 경제? 혼합 경제 체제를 갖추어서 이렇게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거, 혼합 경제 체제는 뭐냐? 정부가 경제에 어느 정도 개입을 한다. 왜냐? 가계에 의해서, 기능에 의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을 때. 자, 그래서 오늘날의 대부분의 국가는요, 바로 시장 경제 체제와 바로 지금 말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개입하는 혼합 경제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도요, 헌법 제 119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헌법이죠.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바로 명시되어 있어요. 혼합 경제 체제를 따른다. 그래서 잠깐 보면 대한민국이 어떤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 이런 소득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면서 경제에 관한 규제를 조정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헌법의 혼합 경제 체제를 따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 해보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오늘 정리하면서. 자, 여기 해보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으로 배추 수확량이 줄었을 때 경제체제에 따라 해결하는 방법을 보자 했죠. 자, 가에서 보니까 시장에 맡겨두면 돼. 그냥 배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을 줄일 거야 라고 하고 있죠. 자, 이거 무슨 어떤 경제체제일까요? 시장에 맡긴다 했으니까 바로 그렇죠.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의 가구당 배추 배급량을 이전부터 줄여야지 정부에서 가구당 배추 배급량을 줄인다 하니까 이거는 뭘까요? 맞아. 계획 경제 체제입니다. 그 다음에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부당하게 배추 가격을 인상한 사람들을 단속해야지. 자, 이것은 국가가 개입을 해서 부당한 것을 막아주는 혼합 경제 체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경제 활동과 경제 체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선생님이 새롭게 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은 포스트잇에 붙여 가지고요. 요 해보자 하고 포스트잇으로 필기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서 다음에 선생님한테 노트 검사로 이렇게 언제 오죠? 다음 주에 오나요? 다음 주? 다음 주에 오죠? 다음 주에 3학년들 왔을 때 책을 가지고 와서 검사 맡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